자, 942년 10월. 자, 만부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얼마 뒤인 943년 4월 전후로 해서 943년 5월이구나. 자, 943년 5월 이렇게 해서 왕건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번 더. 942년 10월 그 거란과의 만부교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943년 5월에 왕건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왕이 바로 해종인데, 자, 일단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 왕건은 29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가장 첫째 부인이 신의 왕후 유씨입니다. 신의 왕후 유씨. 근데 이 신의 왕후 유씨하고는 그 자식이 없습니다. 유씨가 있는데 이 왕건과 신의 왕후 유씨 사이에는 자식은 없고, 다만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왕건이 홍유, 배현경, 복지겸, 신순겸 이렇게 해서 4명의 기병 대장들이 이제 그 궁예를 몰아내고 이제 왕이 올라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왕건에게 간청을 하는데, 왕건이 거듭 사양하니까 이 신의 왕후 유씨가 몸소 왕건의 갑옷을 챙겨주면서 그 궁예를 몰아내는데 힘을 써야 한다면서 그렇게 갑옷을 챙겨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고, 자, 일단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왕후는, 자, 장화왕후. 장화왕후. 자, 오씨입니다. 이 장화왕후 오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해종이 됩니다. 해종이 되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이, 자, 여기다 써야 되겠네. 자, 신명 순성왕후 유씨입니다. 신명 순성왕후 유씨인데, 일단 특히 이 신명왕후 유씨 사이에서는 왕건과 6명의 자녀가 태어나지만, 일단 이 신명왕후 유씨의 소생으로서 정종이 왕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왕인 경종. 이 경종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 다섯 번째 왕 경종 같은 경우에는 광종의 아들입니다. 광종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왕은 바로 이제 경종이 된 게 아니고, 자, 왕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대종으로 이제 추대되는 사람인데, 태조왕건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왕욱에게는 왕욱의 아들이 바로 여섯 번째 임금인 성종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임금 성종.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성종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있는데, 이 성종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자, 이 사람이 다섯 번째, 이 사람이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사람, 자, 성종에겐 아들이 없어서 경종의 아들인, 자, 목종이 일곱 번째 왕이 됩니다. 목종. 자, 그리고 이 목종은 이후에 강조의 정변으로 살해를 당하고, 자, 또 이제 왕건의 아들 중에 왕욱이라고 있습니다. 자, 구분을 위해서, 자, 성종의 아버지 왕욱은 대종, 이렇게 나중에 물론 이 대종이라는 것도 추존된 거고, 자, 이 사람은 안종입니다. 안종. 안종 왕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경종의 부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경종의 부인 중에 한 명하고 이제 왕욱이 서로 이제 눈이 맞아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불륜 관계죠. 자, 삼촌과 어쨌든 조카의 불륜 관계인데 이렇게 태어난 왕이 8번째 현종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 해종이 그 다음 왕위였고, 자, 그리고 해종이 죽고 난 다음에 정종, 그 다음에 광종, 경종, 자, 그리고 경종 다음에 그 대종, 왕욱의 아들 성종이 왕이 됐지만 성종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경종의 아들 목종이 7번째 왕이 되었고, 목종이 정변으로 살해되고 난 다음에 안종 왕욱의 아들인 현종이 자, 왕위를 잇게 되는 어떤 묘한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일단 고려의 그 왕실이 이렇게 그 왕위가 이어졌다는 걸 일단 요거부터 이야기를 일단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임금 해종이 있습니다. 자, 943년 5월 그 후삼국을 통일했던 태조 왕건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67세.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해왕후 유씨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었고, 자, 이 사람은 그 두 번째 왕후였던 장하왕후 오씨의 아들입니다. 이 장하왕후 같은 경우에는 그 나주 출신이었고, 어쨌든 이 신해왕 유씨의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면은 그 왕이 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여러 아들 중에서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9살에 정윤이 되어서 황위를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견훤은 그 나이 70이 될 때까지 후계자를 정하지 못했지만 왕건은 일찌감치 후계자를 이제 정리하면서 그 혹시라도 모를 이제 그 왕위 다툼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다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이 호족 세력들을 끌어들이고야 호족들에 따라 정략 결혼을 일단 실시를 했는데 그건 전에 한번 설명드렸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인이 29명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만큼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왕위를 둘러싸고 나서 이 다툼을 이어진다. 왜냐면 이게 호족 세력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하왕후 오씨가 뭔가 절대적으로 이제 강력한 호족이었으면은 그 힘으로 다른 호족들을 누를 수 있었지만 이 장하왕후 오씨의 세력이 그렇게 가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위를 계승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자, 해종 자체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직접 이제 그 그러니까 후삼국 통일 전쟁에 뛰어들었던 또 무장이기도 했습니다. 무장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왕위 다툼으로 둘러싸인 여러 가지 그 갈등과 또 하다못해 또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종을 죽이기 위해 여러 번 이제 자객이 들기도 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그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래 못 산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 자, 어쨌든 이때 주요 사건은 왕규의 난이라고 있지만 왕규가 해종을 죽이고 자신의 외손자 그러니까 광주원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광주원군을 왕위에 앉히려고 했다는 혐의가 있지만 이건 혐의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저항상 왕규가 그러한 사건을 꾸밀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특히 문신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습니다. 군사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반란 자체를 획책할 수는 없었고,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자, 왕건의 둘째 아들, 자, 뭐 왕태란 또 아들이 또 있긴 있었지만 그 아들은 오래전에 죽었고, 그래서 일단 사실상 둘째 아들이었던 정종이 서경의 왕십년 군대를 개경 끌어들여서 왕규를 숙청합니다. 물론 이제 그 명분은 왕규의 난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왕실을 시키기 위해서 죽였다 이러지만 이 해종의 죽음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아까 자객을 말씀드렸는데, 자, 해종의 침실에 자객이 들었습니다. 해종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겹쳐서 이제 몸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안 좋았던 이 해종이 그 단번에 그 자객을 제압합니다. 아프던 사람이 그 자객이 침입하니까 직접 맨손으로 그 자객을 때려 죽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었고, 어쨌든 왕을 죽이려고 자객이 들었던 건 굉장히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해종이 이걸 덮고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인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지만 비록 왕이었지만 차마 뭐다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세력이 배후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이 해종 같은 경우에는 34살에 죽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은 정종. 자,
정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 순성 왕후의 아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정종도 이제 왕이 되고자 해종을 뭔가 좀 위협하거나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도 왕이 되니까 이 형이었던 해종과 이제 그 처지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족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호족들의 요구를 뭐 강하게 물리칠 수도 없고 호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어떤 그러한 처지에서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렇지만 이 정종 같은 경우는 이 거란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고려의 남자들 싸그리 이제 그 광군이라는 그 조직에 집어넣고 한 대략 이 규모가 30만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광군사라는 이 광군 사령부를 설치해서 그 거란 침입에 대비했다는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정종이 그 평양으로 이제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다가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란의 침입을 대비해서 그 평양으로 뭔가 그 전진기로 삼아서 이거를 대비하려고 했었던 것도 같은데, 어쨌든 이 정종도 해종처럼 왕이 있고 오래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자, 그 다음 광종이 그 왕이 오르게 됩니다. 이 광종 같은 경우에는 이 대목황후 황보씨라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대목황후 황보씨는 그 왕건의 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매가 결혼한 건데, 뭐 지금이야 이제 이런 그 남매끼리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사촌끼리 결혼한다는 풍습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것이 이제 고려 시대부터 이게 사촌끼리 결혼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러한 그 여론과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정립이 되면서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면은 지금처럼 남매가 결혼하지 않고 사촌끼리 결혼하지도 않고, 뭐 하다못해 이때는 뭐 이모와 조카 결혼하기도 했고 삼촌과 또 이제 조카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오면서 이런 식의 그 혼인 풍습은 사라지게 되고, 어쨌든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약 1000년 전의 고려 때는 이런 식의 혼인도 있었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물론 지금의 이런 혼인 형태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광종 같은 경우에는 그 태조왕건의 그 아들이고, 자, 어쨌든 이 광종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정치개혁을 위한 준비기로 해가지고 호족들에게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형이었던 해종과 정종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지켜봤기 때문에 호족들에게 별 간섭 없이 이제 정치개혁 준비기로서 조용히 이제 지내는데, 그 이후에 그 성종 때 그 최승로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 너무나 평화로워가지고 최승로가 이제 광종의 정치를 평했을 때 이 7년간의 정치를 칭송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평화로웠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런 피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노비안 거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 후삼국 통일 전쟁하면서 그 노비가 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포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노비가 됐던 사람들을 모두 이제 확인해서 이제 노비에서 이제 신고해서 해방시켜준 어떤 그 정책이 노비안 공법입니다. 자,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면 이런 겁니다.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호족이라 하면은, 자, 우선은, 자, 경제적 기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당연히, 토지. 그리고 이 토지에서 경작을 할 누구? 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비가 이 토지라는 것을 이제 경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뭐, 곡식이 나오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해서 경제력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뭐 이제 그 태조왕건부터 뭐 역분전이라는 것도 받아서 또 이제 확충이 됐겠죠. 그리고 어쨌든 공을 세워서 노비를 하사받는 그런 것도 있었고, 자, 그리고 자, 군사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군사력도 이제 노비. 이 군사력도 이제 뭐냐면 그 노비가 밑바탕이 됩니다. 어쨌든 뭐 그 노비 중에서 뭔가 싸움 잘하고 힘 좋은 사람들을 이제 군사로서 이제 선발해서 이제 배치를 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적 기반에도 노비가 필요하고 군사적 기반에도 노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노비안건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어쨌든 이 노비의 특징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 노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자, 매매가 됩니다. 무슨 얘기하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마치 재산처럼 상속도가 납니다. 자,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또 무슨 얘기냐면 또 이제 국가에 대해서 뭐냐면 국방의 의무,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자, 왜냐? 노비는 지금은 노비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노비는 누구한테만 충성한다? 주인한테만 충성합니다. 그래서 노비한테는 국가에 뭔가 세금을 내거나 국방의 의무를 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종이 이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자, 노비들을 해방시킵니다. 자, 어떤 효과가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우선은 자, 노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가 있는데 여기를 경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이제 또 군사가 될 노비가 없으니까 당연히 군사력은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뺏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자, 문제는 이 노비들이 어쨌든 그 양민으로 해방이 되었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양민이 돼서 뭔가 먹고 살 기반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 기반이 필요한데, 자, 당시 이때는 뭐냐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 농지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호족들의 그 남은 토지가 보일 겁니다. 왜? 노비들을 통해서 경작을 시켰는데 노비들이 사라지니까 그 땅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여기 남는 토지가 있네. 이거 남는 토지가 받은 겁니다. 어쨌든 여기 경작할 뭐 사람도 없잖아. 그치? 네,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 이 호족들로부터 이 토지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국가에 귀속을 시킵니다. 그 귀속시킨 토지를 양민들에게 그 나눠주면서 농지를 확보하는 이러한 그 정책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의 개혁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뭐 결국에는 실패하게 됐었고, 자, 어쨌든 이 노비안건법은 이런 효과를 이제 기대하면서 실시가 됐기 때문에 자,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노비에서 자, 양민으로 이제 이렇게 그 신분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이 양민들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뭘 해야 된다? 자,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됩니다. 뭐 이때 국방의 의무랑 지금의 국방의 의무는 몹시 다릅니다. 그러면 이 늘어난 양민만큼 세금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뭐 곡식 이렇게 2가마를 낸다고 싶다. 그렇다면 2가마.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곡식 한 사람당 2가마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노비에서 해방된 양민들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당 2가마 내던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20가마가 됩니다. 20가마. 자, 이런 식으로 국가의 재정도 확충이 되고 국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광종 입장에서는 그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그 효과로서 노비안건법을 먼저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뭘 해야 됩니까? 자, 보시면은 여기 뭐 칭제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 다음엔 과거제 시행이 있습니다. 자, 호족들의 이제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과거제를 시행해서 뭐냐면은, 자, 이제 관리들을 이제 그 선발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일단 뭐 후주에서 기여한 쌍기의 건을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했는데, 자, 이 관리들을 뽑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호족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그 과거제라는 게 없습니다. 과거제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왕이라는 사람이 뭔가 그 인재를 뭔가 뽑아 쓰기 위해서는 누구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까? 뭐 지역 1, 뭐 지역 2 이렇게 해가지고 자 누구를 거칠 수밖에 없냐면은 자 이 과거제 없는 상황에서는 호족을 거쳐서 인재를 선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 지역의 인재들은 일단 누구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호족한테 먼저 잘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왕에 대한 충성도를 상대적으로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제라는 거는 자 과거제 이 과거제도라는 건 이제 왕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거제를 통해 그 선발된 관리들 누구한테 충성한다? 자 왕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호족들은 뭔가 어떻게 보면 관리 선발에 있어가지고 뭔가 배제가 될 수 있고 왕이 뭔가 왕의 권한이 매우 강하게 됩니다. 물론 이 나중에는 이렇게 그 호족을 통해서 선발되던 거는 나중에 이렇게 음서라고 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5품 이상의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자동으로 공무원에 채용된 약간 이러한 형태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거는 음서는 나중에 그 과거제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면 되고 그래서 이 과거제도는 왜 중요하냐면은 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과거제를 통해서 뭐가 극복됐다? 이 과거제를 통해서 신라의 골품제라는 게 극복이 됩니다. 자, 골품제 폐단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더라도 내가 육두품이면은 그 최고관등인 뭐 이벌찬 여기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진골이란 이유만으로 이벌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육두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골품제라는 게 능력 발휘를 막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많은 어떤 그 모순들이 쌓였고 결국에는 신라가 무너지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이 과거제도를 통해 이 골품제의 여러 가지 그 폐단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후에는 합리적인 어떤 그 기준을 통해서 관리가 선발되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것. 일단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과거제는 이후에 조선시대까지 거쳐서 1892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제의 의미는 굉장히 크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칭제건원. 자, 이거는 고려가 중국과의 대등한 국가라는 자주의식의 표현이고 뭐 광덕이라든가 준풍이라든가 하는 독자적 연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 개경을 황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거란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중에는 그 고려가 스스로 이제 뭔가 황제국이라는 것을 선포하더라도 아무도 여기에 시비를 걸 수 있는 그 외교적인 상황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그래서 훈계에 따라서 자색은 보라색, 뭐 이제 비색, 그리고 녹색 이런 것들로 해서 공복을 맞췄고. 자, 그리고 대외관계는 송과 국교를 맺으면서 후수와의 사신과 서로 교환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나라는 송나라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종의 일단 특히 광종 같은 경우에는 자주 시험에 나온 주제의 과거제 노비안건법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아까 호족들을 어떻게 제압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